예, 안녕하십니까. 신성하게 5분 역사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악의 사법살인이죠. 1975년도 4월 9일 날 있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8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64년도 6.3 사태가 벌어지죠. 이 사태라는 표현이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성격 규정을 하기 애매하거나 성격 규정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애매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사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를 하던 대학생들이 그때 데모를 참 많이 했죠. 그때 계엄령이 선포되고 김재규 육사단장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려니까 제2의 4.19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을 배후 조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혁신계 정치 세력들을 잡아 넣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술을 마시고 이제 담소만 나눈 건 아니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하가 친밀로 오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인민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민혁명당을 만든 것처럼 꾸몄어요. 억지 춘향적으로 꾸몄는데 그때 중앙정보부가 이제 하던 일은 여자를 남자로 못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못 만드는 것 말고는 다 하던 시절이라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았던 영주 교육감 출신의 도혜종 씨가 징역 3년형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1974년도 4월 달에 와가지고 이철, 유인태, 서중석, 황인성 같은 이제 서울대생들과 이렇게 경북대 졸업생이었던 누굽니까? 여정남 씨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데모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명을 만들자 해서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이라는 이름을 즉석에서 붙였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황인성 씨가 붙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걸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했는데 이 민청학년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판단이었는데 역시 대학생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명분이 약하잖아요.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배후 조종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 해놓고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들였는데 잡아들이고 보니 과거에 어떻게 되느냐.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꾸며져 가지고 재판을 받은 바 있었던 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니까 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있지도 않았던 인민혁명당 재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억지 충향적으로 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8사람을 사형을 이제 시켰는데 이게 사법살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냐 안 했느냐 범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8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서대문 그 형무소죠. 지금의 그 서대문 역사공원으로 바뀐 그곳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 1975년 4월 8일 날이었어요. 오전 9시에 이미 법무부로부터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니 사형장 청소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소장이 사형장 청소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청소를 마쳤어요. 다음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셈인데, 그런데 그보다 1시간 지나서 11시에 아마 1시간 만에 지났을 겁니다. 11시 30분에 대법원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로 사형 선고를 받은 8사람에 대한 최종 항소가 기각이 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8사람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이라는 확정 판결과 판결문이 작성되기도 전에 이들에 대한 사형 준비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무부나 아니면 사형에 대해 가지고 집행명령권이 있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항소 기각을 예측했다는 얘기냐? 예언했다는 얘기냐? 아니죠. 사실상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 8사람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법원 판사들이 사형을 당할 수가 있다고 겁을 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명목상의 삼권 분립이지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이 아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민청학년 가담자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가담자들이 잡히면 총살에 쳐야 된다는 발언도 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법살인이죠. 대법원에서 어떻든지 간에 뭐 사형은 뻔하니까 애시당초 사형 집행까지 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이 되고 사형 확정 판결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그 판결문을 쓰고 이것이 법무부에 전달되고 난 다음에 사형 집행 준비가 들어갔으면 형식적이나마 절차를 갖췄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 사형 집행에 대해 가지고 준비는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이건 사법살인이죠. 그래서 세계 법학자 학회에서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08년도에 와가지고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재심법정에서. 그리고 사형 집행의 억울함에 대한 목숨값으로 8사람에게 수백억 원이 지급이 된 사실이 있고요. 결국 이것은 뭐냐? 잘못은 누가 있는데 뒤처리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국을 넘기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때의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정부들이 계속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볼일은 누가 봤는데 치우는 건 누가 치우냐의 문제겠죠. 앞으로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고 발전한다면 이러한 그 사법살인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사형당한 도여정 씨부터 제일 나이 어렸던 여정남 씨까지 8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명복을 대신 빌어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